최덕희의 헬로 밴쿠버. 네, 충격적인 여객선 사고 소식이 한국으로부터 전해지면서 저희 밴쿠버 교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 여러분 모두 사고로 희생된 분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께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밴쿠버는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부활절 연휴였지만은요, 교민 여러분들 대부분 조용히 연휴 보내시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뉴스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한국을 떠나와 살고 있는 교민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얘기가 이민을 한 후에 오히려 한국에 살 때보다 고국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더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기쁜 일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슴 뿌듯해지고요. 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상심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심이 증폭되면서 도저히 조절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보태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구조와 사고 수습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최덕희의 헬로우 밴쿠버 시작하겠습니다. 펀펀 뉴스 대신 몇 가지 뉴스를 좀 모아봤는데요. 한국에서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캐나다 정부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주온 베어드 외무장관은 애도 성명과 관련 대사관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고요. BC주 신민당의 한인 의원이죠. 신재경 의원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나비 로히드 지역구와 코키틀람 멜라드빌 지역구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서 애도의 마음과 침몰 사고로 숨진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UBC를 비롯한 밴쿠버 각 대학의 한인 학생회에서도 침몰 사고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장수 국가인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곳 BC주에 100세가 넘은 초고령 운전자가 16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BC주에는 80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하고요. 이 검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넘도록 신체적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초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경험이 많고 운전을 적게 하기 때문에 사고율도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밴쿠버에 사는 고든 맥키 할아버지가 107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골프와 파티를 즐기고요. 백포도주와 함께 오디오북을 통해 책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장수국가답게 캐나다의 노인분들 정말 건강하신 것 같네요. 매년 봄이면은 고사리, 취나물, 머루 뭐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셔야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원이나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행위는요, 야생 식물, 동물 훼손 행위로 간주돼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벌금은 수백 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특히 봄에 나는 고사리는요, 이곳 산속에 유난히 사슴이 많이 서식하지요. 근데 그 사슴들의 소중한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재배한 게 아니면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 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 교민분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나물 캐러 다니시는데요. 법적 제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에서는 개인 세금 보고를 4월 말까지 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올해는요, 5월 5일까지 5일 연장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요, 바이러스 침투로 세무보고 사이트가 폐쇄된 기간만큼 세금 보고 시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고요. 이 사건으로 900명의 사회보험 번호가 도난당한 것을 등기 우편으로 피해자들에게 통보한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캐나다 은행 고객이나 온라인 뱅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5일 정도 더 연장됐으니까 바쁘게 세금 보고 준비하시던 분들 약간의 시간 여유가 생기셨겠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조시의 아빠는요, 나중에 딸이 진짜 결혼식을 할 때 함께 입장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 딸의 11살 생일을 맞아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나란히 선 조시와 아빠에게 주례는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딸과 아빠. 아빠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조시의 진짜 결혼식도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꿈꾸는 설레임 나만을 믿고 내 곁에서 소중한 그대. 네,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 또 한국에서 밴쿠버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직접 가이드 역할을 해보는 여기는 어때요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폰무디라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작고 예쁜 도시를 소개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칠리와크와 호프에 있는 브라이달 폭포와 오델로 터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두 장소와는 반대쪽이에요.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리치몬드라는 곳에 남단 쪽 바다에 있는 스티브스톤이라는 어촌 마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신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밴쿠버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미항으로 꼽히고 있는 항구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형성된 어촌 마을이 많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항구에서 생선을 파는 곳이 또 바로 스티브스톤입니다. 평일이나 오후에 가시면 금방 잡은 생선이나 새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촌 마을 특유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가 없고요. 주말 아침 일찍 가셔야 싱싱한 여러 종류의 해산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선착장에 정박한 어선에서 직접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연어, 광어, 참치, 또 특이하게 가자미를 많이 팔더라고요. 새우나 게, 또 이런 것들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티브스톤에서 파는 빨갛고 싱싱한 새우는요, 우리가 참새우라고 하죠. 껍질이 얇고 연해서 사다가 그대로 껍질째 튀김을 하거나 소금구이를 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 선착장을 피셔맨스 워프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크지 않고 아담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어선에서 해산물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 스티브스톤은 생선 몇 가지를 사고 떠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인 게요. 이 부둣가 근처가 또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중국과 유럽인들이 드나들면서 많은 교역이 이루어졌고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특이하게 일본인들도 많이 정착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밴쿠버의 한인타운에 있는 한아름마트나 한남슈퍼처럼 굉장히 큰 일본 마켓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스레인지 밑에 깔아놓는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요. 그게 한인 마켓에도 없고 참 구하기가 힘든데 여기 가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스톤에 가면 일본 마켓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이걸 꼭 사옵니다. 또 스티브스톤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아담한 박물관도 있고요. 갤러리들도 나름 많습니다. 유러피안들이 정착하면서 생겨난 갤러리 골목이 있는데요. 개성 있는 유화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사이사이 골동품 가게들이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항구 바로 앞에 식당들이 많은데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내노라 하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들이라서 어딜 들어가서 드셔도 맛있고요. 특히 디플로맷 베이커리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요. 금방 구워낸 빵과 케이크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해안가를 따라 시원한 바닷바람 쐬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 소화가 다 되실 것 같네요. 아니면은요, 요 메인 부둣가를 지나면 산책로가 또 있어요. 거기를 바다 보면서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랑 유럽의 문화가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어우러져서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더불어 싱싱한 해산물도 사올 수 있는 곳 스티브스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길었던
있던 겨운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제서야 둘러본 네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마디의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 스티브 쌤의 영어로 막말해를 제작하고 계시고 우리 헬로우 밴쿠버의 담당 PD시죠? 심정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계속 앞에 계시다가 마치 네. 지금 오신 양 또 인사를 하네요. 우리가. 네.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우리 모두 다 마음이 좀 무거웠죠. 네, 사실은 잘 지냈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네. 예, 그리고 참 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더 무거워지고요. 예. 계속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뉴스 맞아요. 앞에 있었고요. 네. 예. 사실 저도 또 자식이 있는 예. 엄마의 입장에서 뭐 꼭 자식이 없어도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참 가슴 아픈데 어쨌든 일어난 사고니까 우리가 예.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서로 힘과 마음을 보태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 나가면서 네. 조금 걸리는 게 있으셨다고 아까 방송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 이제 어쨌든 제작자로서 네.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월요일 날 녹음을 하고 네. 저희 방송이 수요일 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녹음했던 진행했던 것들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 좀 사고가 나기 사고가 전이다 보니까 전이다 보니까 네.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좀 네.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도 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제작했다는 거, 예. 예,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네. 예,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를 한번 복습해 보면은요. 네. 쇼핑하다가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 때 판매원에게 건넬 수 있는 말,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고마워라는 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워봤었죠? 네. I'd better keep looking. Thanks anyways. I'd better keep looking. Thanks anyways. 네, I would better keep looking. Thanks anyways. 네, 혹은 그렇습니다. 줄여서 I'd better keep looking. Thanks anyways. 네. 근데 이 말이요. 생각해 보니까 꼭 옷을 입어보고가 아니라도 뭐 가방을 들어보고 또 구두를 신어보고 그렇죠. 또는 뭐 시계를 차보고 네네. 뭐든지 해보고 뭐 별로 마음에 안 들 때 우리 한국 분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쇼핑이고, 예, 쇼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해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냥 쓱 밀어줄 게 아니라 네. 이 말을 한마디 하면 좀 더 매너 있는 손님이 될 것 같아요. 예,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꼭 옷이 아니래도 다시 물건을 돌려주면서 I'd better keep looking, thanks anyways. 이 말 기억해 두셨다 쓰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영어 한마디 먼저 궁금하다고 하신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밴쿠버에서도 심심치 않게 원치 않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도네이션을 해라. 리서치 중인데 몇 가지 대답해 줄 수 없냐? 혹은 유리창을 닦지 않겠냐? 잔디를 관리해 주겠다. 뭐 이런 홍보 전화까지 심심치 않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을 알고 싶어요. 저는 그냥 I'm busy라고 하는데요. 뭔가 좀 더 좋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네. 뭔가 좀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말해요. I'm busy. 아니면요. 어느 때는 그냥 네. 뚝 끊어요. 저쪽에서 참 황당하긴 네. 할 텐데 너무 귀찮을 때 그냥 뚝 끊어버리는 이런 예, 예. 또 저도 나쁜 행동을. 예, 예. 쏘리 이러면서 네. 예, 끊었던 적이 뭐 많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 별 다를 게 없군요. 예. 바쁘면 뭐 예. 네. 자, 이런 질문을 해오셨는데 이럴 때 뭔가 좀 더 좋은 말, I'm busy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네. 좋은 말이 없을까 하셨어요. 어떤 네네. 말이 있을까요? 물론 비지해서 끊으셔도 뭐 틀린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하시면 네. 쏘리를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네. 예, 그쪽에 전화 미안하다. 온 거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음.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네. 나는 뭔가 하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middle of something. 이게 네. 뭔가 하고 있는 중이다. 네네. 네. in the middle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의 중간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중이다. 아,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처음 들어요. 네, 한 번 더 들려주실까요?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네,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뭔가 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시자면 네. 이렇게 막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말을 하신 다음에 네. I'm not interested. Thanks. 아, 난 이 얘기에 관심 없다. 네, 관심 없어요. 네. 어쨌든 고마워요. 네. 아, Thanks.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 네. 다 붙여서 네. 자, 나는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얘기에 관심 없어. 전화 끊을게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멘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I'm not interested. Thanks.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I'm not interested. Thanks.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I'm not interested. Thanks. 맞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막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한국어식으로 표현하면 누구신데 전화하신 거예요? 뭐 어디서 전화하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한테 전화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네. Who are you?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그쪽에서 막 네. 얘기하던 사람이 네. This is Bill. 자기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어디서 전화 온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근데 네. 어디신데 전화하셨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Where are you? In my office. 이러더래요. 네. 꼭 남의 얘기 같이 하죠. 제가 마치 내 얘기가 아닌 양. 네. 재밌는 얘기라고 예. 참 뻔뻔하게 얘기를 했네요. 재미있는 네. 에피소드입니다. 네, 자, 맞아요. 여기 있다 보면 참 전화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예. 뭐 도네이션 해라 이런 전화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홍보하는 전화들. 근데 이분들이 또 전화를 이렇게 제가 가운데 끼어들 새도 없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막 얘기를 듣게 하시죠. 하려고. 네.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해뒀다가 Sorr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I'm not interested. Thanks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딱 한마디의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 심정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동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편입니다. 현수는 오전 내내 식은 밥덩이처럼 방에만 누워 있었다. 오후가 돼서야 그는 겨우 붕대를 감은 손으로 그동안 일했던 공사 현장을 찾았다. 설마 그 손을 해가지고 일하러 온 건 아닐 테지? 현장 소장은 쏘아붙이듯 현수에게 말했다. 병원에 갔더니 한 보름이면 나을 거래요. 그때는 다시 일할 수 있겠죠? 가봐야 알지. 우린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때 다시 와봐. 현수는 공사장을 나와 무작정 길을 걸었다. 공사장에서 다쳐버린 손을 보니 현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당장에 돈이 필요했다. 방세도 내야 했고 시골에 중풍으로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약값도 보내야 했다. 현수는 심란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샀다. 그리고 근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다친 손이 더 욱신거렸다. 그가 무심코 바라본 놀이터에는 여자아이가 혼자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실증이 났는지 아이는 구름다리 위로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는 아주 서툰 동작으로 다른 한 발마저 올려놓았다. 하루 전 사고를 당했던 그는 아이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 쪽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갔다. 조심해야지.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는 말없이 현수를 보며 웃었다. 그가 남은 술을 다 마실 때까지도 아이는 여전히 혼자 놀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한숨을 몰아쉬다가 우연히 아파트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모두 출근한 오후인데도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다. 현수는 화가 났다. 그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홧김에 다 마신 소주병을 쓰레기통 쪽으로 던져버렸다. 쓰레기통 바로 앞에 떨어진 빈 병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현기증에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을 생각했던 건 바로 그때였다.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그가 아니었다. 현수는 큰 걸음걸이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엄마는 어딨니? 집에 있어요. 아빠는? 아침에 회사 갔어요. 너 지금 아빠 보고 싶니? 네. 그럼 수진아, 우리 아빠한테 갈까?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우리 아빠한테 가서 인형 사달라고 할까? 아저씨가 아빠 친구예요? 아이는 붕대를 감은 그의 손을 바라보며 의심쩍은 듯 물었다.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그러니까 네 이름이 수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러면 이 공 집에다 갖다 놓고 올게요. 아이는 주먹만한 공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가져가도 돼. 이름을 불러주자 아이는 조금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아이가 갖고 있던 공 위에 쓰여진 이름을 보았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알 리가 없다. 현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금호동 산동네로 아이를 데려갔다. 방에 도착한 후로 그는 아이가 아빠를 찾을까 봐 마음을 조였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는 아빠를 찾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냈다. 하지만 언제 전화를 해야 하고 얼마를 요구해야 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막하기만 했다. 방으로 데려온 지 1시간쯤 지나면서 아이는 불안한 빛을 보이더니 울기 시작했다. 현수는 초조했다. 수진아, 울지 마. 아저씨가 나가서 아빠한테 전화도 하고 빵도 사올게. 아저씨 올 때까지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아저씨한테 혼나. 알았지? 가게에 들려 공중전화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더 어두워지면 전화하리라 마음먹고 그 아래 문방구로 갔다. 만일의 경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때를 쓸 때를 대비해 끈과 비닐 테이프를 샀다. 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현수가 방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눈에 가득 눈물을 담고 그를 바라보았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주며 말했다. 수진아, 아빠한테 전화하고 왔거든. 그런데 아빠가 내일 엄마하고 같이 널 데리러 온다고. 오늘은 여기서 아저씨하고 같이 자래. 싫어요. 나 엄마한테 갈 거예요. 빨리 집에 데려다 주세요. 아이는 그가 준 빵을 땅바닥에 내던지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알았다. 알았어. 조금만 있다가 집에 데려다 줄게. 현수는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거짓말을 했다. 아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그가 집어준 빵을 다시 받았다. 아저씨도 먹어요. 아이는 빵 한쪽을 손으로 떼어 그에게 주었다. 아니야. 아저씨는 배고프지 않아. 그 순간 그는 냉정해져야 한다고 다짐하며 손의 붕대를 단단히 고쳐맸다. 아저씨, 손 왜 다쳤어요? 현수는 아이의 물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나서는데 아이가 물었다. 빵 먹고 집에 데려다 줄 거죠? 그럼. 현수는 아이를 안심시킨 후 끈과 비닐 테이프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보았다. 그런데 그가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아이는 방에 없었다. 현수는 다급한 마음에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서서 아이를 발견했다. 현수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는 사납게 아이를 들쳐업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기어이 눈물을 쏟았다. 엄마한테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 왜 혼자 밖에 나갔어? 아저씨가 나가지 말랬지? 죽일 듯이 쏘아붙이는 현수 앞에서 아이는 그저 울기만 했다. 너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전화했지? 어서 바른 대로 말 안 해?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라고 했지만 현수는 끈과 비닐 테이프를 꺼냈다. 독하게 마음먹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아이를 노려봤다. 그때 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아저씨, 손 다쳤잖아요. 아이는 베일밴드 한 통을 현수 앞으로 내밀었다.
아이는 약국에 가려고 방을 나갔던 거였다.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가 준 데일밴드를 바라보며 낮에 현장 사무소에 갔을 때 소장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설마 그 손을 해가지고 일하러 나온 건 아니지? 현수는 꺼냈던 끈과 비닐 테이프를 등 뒤로 감췄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내가 여태껏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수진아, 우리 빨리 엄마한테 가자. 현수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방을 나왔다. 어두운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늦은 밤 그는 아이의 집이 보이는 공중전화 앞으로 갔다. 우산을 받쳐들고 잠시 망설이던 그는 끝까지 아이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아, 저 있잖아. 아저씨는 아빠 친구가 아니야. 너한테 거짓말한 거 미안해. 그러자 아이는 그의 말에 조금도 놀라지 않고 빙긋이 웃었다. 아빠 친구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요. 우리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는 친구가 어딨어요? 아이의 말을 들은 현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낮엔 왜 아빠가 회사 갔다고 한 거야?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가 아빠 친구가 아닌 줄 알면서 왜 아저씨를 따라왔어? 아저씨가 불쌍해서요. 아저씨가 왜 불쌍한데? 아저씨는 손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빠도 병원에서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아빠가 불쌍하다고 맨날 울었어요. 현수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푹 숙인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수진아, 혼자서 엄마한테 전화 걸 수 있지? 네. 엄마한테 여기 고려당 앞이라고만 말해. 알았지? 네.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다시는 아저씨 생각하지 마. 아저씨는 말이야. 울지 마세요, 아저씨. 아이가 전화박스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 때 그는 길 건너편을 향해 뛰었다. 그리고 길을 건너자마자 아이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전화기를 든 채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현수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아이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아이의 엄마가 그곳에 도착했다. 그녀는 비 오는 거리에서 한동안 아이를 한참 끌어안았다. 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 쪽으로 걸어갔다. 현수는 어린 수진과의 일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은 의식 깊은 곳에서 숨을 쉬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면 기어코 우리들의 곁으로 다가온다는 것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랑은 끝끝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화석처럼 굳어진 우리의 사랑까지도.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하다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가장 좋은 명약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어느 때보다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최덕희의 헬로우 밴쿠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